C. 증명 방법. 우리는 이제 원형의 존재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집중해야겠다. 원형은 일종의 정신적 형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이 형식들을 보여주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느냐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주된 원천은 꿈이다. 꿈은 의지로부터 독립된 무의식적 정신의 자연 발생적인 산물이고, 그래서 순수한 의식의 의도로 영향받지 않은 자연 산물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꿈을 꾼 사람에게 물어보면 꿈속에 나타난 어떤 주제가 그에게 알려져 있던 것인지 아닌지를 전해줄 수 있다. 그가 알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물론 그에게 알려져 있을 법한 주제, 이를테면 레오나르도의 경우로 되돌아간다면 독수리 상징 같은 주제를 모두 제외해야 한다. 우리는 레오나르도가 이 상징을 호라폴로의 책에서 끄집어냈는지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대의 교양 있는 사람은 어려움 없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기는 하다. 예술가들은 특히 그 옛날에는 인문과학 지식에 상당히 출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새의 주제는 원형 그 자체지만 그것이 레오나르도의 환상에 나타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꿈꾼 사람이 모르고 있는 것들, 그런데도 그의 꿈속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문헌에서 알고 있는 원형의 기능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주제들을 찾아야 할 것이다. 원형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그 밖의 원천은 이른바 적극적 명상이다. 적극적 명상이란 일련의 환상을 의도적인 집중으로 현재화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고 무의식적인 환상들이 있음으로써 꿈의 빈도와 강도가 증강되고 이 환상들을 의식으로 떠올리게 되면 꿈의 성격이 바뀌고 약화되고 뜸해진다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이를 통하여 나는 꿈은 흔히 환상을 내포하며 그 환상은 의식화의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꿈의 원천은 흔히 억압된 본능이며 그것은 의식된 이해력에 영향을 주는 자연스러운 경향을 지니고 있다고 추론하였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환상의 모든 단편들을 이른바 맥락에 따라 살펴보도록 그에게 과제를 준다. 그것을 묻혀있는 그에 속하는 연상 자료를 이해할 때까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 방법으로 권한 자유연상과는 다르다. 환상을 그 환상의 단편에 자연스럽게 부착되어 있는 그 이상의 환상 자료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처리하는 것이다. 여기는 이 방법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현실로 끄집어낸 환상의 계열이 무의식을 완화시키고 원형적 형태가 풍부한 자료를 표현한다는 설명으로 족할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오직 특정한 주의 깊게 선택된 자료들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아주 해롭지 않은 작업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환자를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경솔한 적용에 대한 경고는 어쨌든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특히 흥미있는 원형적 자료의 원천을 제공하는 것은 정신병 환자의 망상관념, 황홀 상태에서의 환상, 그리고 초기 소화기의 꿈이다.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많이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신이 갈 만한 역사적 유래를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 가치가 없다. 뱀에 관한 꿈을 뱀의 신화적 출현과 관련 짓는 것만으로는 물론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꿈에서의 뱀의 기능적 의미가 그 신화적 관련과 같은 것인지 누가 보증하겠는가. 그러므로 유효한 유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징의 기능적 의미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이 비교되는 신화적 상징과 같은 종류의 경우에 속하는지, 그래서 같은 기능적 의미를 갖는지를 꼭 찾아낼 필요가 있다. 그런 실질적 자료의 설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힘겨운 탐구일 뿐만 아니라 널리 보여주기에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상징들은 그 서로의 연관에서 갈라내어서는 안 되므로 남김없는 개인적인 동시에 상징사적인 표현들을 제시해야 한다. 사실상 이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 번의 강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나는 나의 청중의 반을 잠들게 만들 위험을 무릅쓰고 설명을 시도했다. D. 한 가지에 이미 출판되었지만 실제의 사례 하나를 골라서 여기서 새롭게 다루고자 한다.
사례의 내용이 짧아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기에 특히 적합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먼저의 출판물에서는 삭제했던 몇 가지 논평들을 덧붙이겠다. 1906년 나는 여러 해 동안 입원해 있던 한 편집증 환자의 주목할 만한 환상을 만나게 되었다. 환자는 젊은 시절부터 불치의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초등학교를 다녔고 어떤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특별한 재능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자신도 당시에는 신화학이나 고고학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창가에 서서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며 해를 보면서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부탁했다.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장담하였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묻자 그는 내가 아무것도 못 보는 것에 놀라면서 말했다. 태양의 음경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머리를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것도 함께 움직이고 그것이 바람의 근원이지요. 물론 나는 이 특이한 생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잘 기록해 두었다. 약 4년 뒤에 내가 신화학 연구를 할 무렵에 나는 그 환상을 밝혀낼 유명한 철학자 알브레이트 디테리히의 책을 발견했다. 1910년에 간행된 이 저술은 파리의 국립도서관의 고대 그리스 파피루스를 다루고 있었다. 디테리히는 그 책의 한 부분에서 미트라스 제1을 발견했다고 믿었다. 그 글은 의심할 바 없이 미트라스가 언급된 어떤 특정한 강구를 수행하는 종교적 교시였다. 그것은 알렉산드리아의 비학파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의미상으로 비교 모음집 코르푸스 헤르메티쿰과 일치했다. 디테리히의 글에서 다음의 안내를 읽을 수 있었다. 빛에서 숨을 가져오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세차게 3번 들이마시면서 그러면 너는 너 자신이 들어 올려지고 위로 높은 곳으로 걸어 올라가서 공기의 지대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믿게 될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제 신의 길은 신이며 나의 아버지인 태양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마찬가지로 또한 봉사하는 바람의 기원인 이른바 관이 보이게 될 것이다. 너는 태양의 원반에서 밑으로 드리워진 관을 볼 것이다. 그것도 서쪽 지역을 향한 끝없는 동풍처럼. 만일 다른 바람이 동쪽 지역을 향할 때면 너는 마찬가지로 그쪽 지역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얼굴을 볼 것이다. 이 글은 글을 쓴 이가 가졌거나 최소한 믿었던 환상을 독자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도록 하려는 지은이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다. 독자는 지은이의 내적 경험으로 인도될 것이며 더 있음직한 것은 필로 유데우스가 동시대인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당시에 있었던 신비주의적 공동체로 인도될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 강구한 불의 신과 태양신은 역사적 유래를 예컨대 신현의 그리스도의 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증명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동물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과 같은 의식행위의 기술처럼 집단적 관념이다. 이 환상은 그래서 분명 망하 상태의 성질을 지닌 종교적 관련 속에 자리 잡고 있고 신격의 신비주의적 경험으로의 일종의 이니시에이션을 기술하고 있다. 우리의 환자는 나보다도 10살 정도 나이가 많았다. 그는 과대 망상 속에서 신과 그리스도가 한 몸 속에 있다고 믿고 있었다. 나에 대한 그의 태도는 호의적이었다. 내가 그의 모순된 관념에 관심을 보인 유일한 사람이어서 나를 좋아했다. 그의 망상관념은 주로 종교적인 성질의 것이었고 그가 나에게 해를 보고 눈을 깜빡이면서 머리를 이리저리 굽히라고 요구했을 때 그는 분명 나를 그의 환상에 함께 참여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신비한 안내자였고 나는 그의 제자였다. 그는 심지어 태양신 그 자신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를 흔들므로써 바람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신격으로의 제2적 변화는 아플레이우스가 이시스 비이에서 그것도 태양의 신격화의 형태로 확인하고 있다. 봉사하는 바람의 의미는 태양신으로부터 시몬 속으로 흘러 그것을 수태시키는 생산하는 정신일 가능성이 크다. 태양과 바람의 결합은 고대 그리스의 상징학에서 흔히 나타난다.
이제 이 두 개의 사례가 단순히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는 증명이 제시되어야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람의 관과 신 또는 태양과의 결합은 앞의 두 개의 표면과는 독립적으로 하나의 집단적인 존재를 가지며 달리 표현해서 다른 시간에 다른 곳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제시해야 한다. 어떤 중세의 회화는 수태고지를 관과 같은 기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기구는 신의 왕좌에서 마리아의 몸에 이르고 있다. 비둘기나 그리스도 아기는 그 속에 내려앉는다. 비둘기는 수태자, 즉 성령, 바람이다. 이 환자가 4년 뒤에 간행된 파피루스의 지식을 갖고 있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고 그의 환상이 수태고지에 대한 중세의 진기한 묘사와 조금이라도 관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가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우연으로 그런 그림의 도판을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다. 환자는 20대 초반에 정신병을 앓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여행한 일이 없다. 그의 고향인 도시 취리히의 공공미술관 어디에도 그런 그림은 없다. 나는 이 사례를 원형의 환상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연구 과정을 생각할 수 있는 간결한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런 사례들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검증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는 복잡하다. 단지 우연한 일로서가 아닌 전형적인 현상들로서 인식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어떤 상징들을 명확하고도 충분히 가려내야 한다. 이것은 일련의 꿈들, 말하자면 수백의 꿈의 전형적인 형상들을 조사하고 꿈의 계열 내에서 그 형상들의 전개를 관찰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방법으로 하나의 동일한 형상에서의 어떤 영속성과 일탈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여러 꿈속에서의 행동이나 꿈속에서 원형의 인상을 주는 꿈의 형상을 임의로 고를 수 있다. 만일 그에게 제공된 자료가 잘 관찰되고 내용이 매우 풍부하다면 그 유형이 경험한 변화에 관해서 흥미있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유형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변이들 또한 비교 신화학적 자료에서 나온 여러 증거를 통하여 밝혀낼 수 있다. 나는 이 연구 방법을 1935년 발표한 논문에 기술했고 그 속에서 또한 필요한 사례 자료를 제시했다.